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누가 뭘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욕에 가득 찬 이낙연 씨의 얼굴을 매일같이 봐야 하는 참기 힘든 일이 계속해 반복되고 있는데요. 고욕도 이런 고욕이 따로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협박을 반복하며 앵벌이를 대놓고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낙연 씨가 또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사법 문제가 없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선 후퇴를 여러 번 했다고 밝히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통합 비대위 타령을 거듭 해댔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이 땡깡을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우선 김부겸 총리께서 당에 대한 걱정 또 충정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부겸 총리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 전했을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짐작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서 나온 것, 발표된 것을 보면 그 변화의 그 예감 같은 게 별로 들질 않습니다. 네. 그 점에서 실망스럽다라고 했고요. 제가 김부겸 총리와 이재명 대표 회동에 은근히 기대를 걸었었어요. 민주당이 혹시 변화할까 하는 기대를 네. 걸어서 소득이 너무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하는 저의 말씀은 유효하다, 이 얘기도 덧붙여놨었죠. 이재명 대표는 왜 물러나야 됩니까? 무슨 은퇴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네. 선거라는 것은 각 정당이 최상의 상태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면서 네. 표를 주십시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 재판정에 가야 되는 형편이시고요. 네. 또 최근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분들이 소환된다고 보면 거의 한 달 동안 의원들이 소환되는 그런 장면이 보일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러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충정이지요. 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이선 후퇴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사법 문제가 없어도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맞서 싸워야 될 과제지 뒤로 물러날 일이 아니다. 요게 이제 핵심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러나 특히 선거라는 건 중간지대 쟁탈전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염두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낙연 씨는 22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는 지난 경선에 불복하며 더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입지를 만들고 이어지는 대선까지 노려보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씨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 재판정에 가야 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20명 이상이라며 이 상태로 선거를 치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떠들어댔는데요. 또 이대로 좋다고 믿으신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라며 통합은 여러 세력이 같이 들어가자는 것인데 통합 비대위가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공시렁댔습니다. 쉽게 말해 밥숟가락을 얹어놓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이 후한무치하고 뻔뻔한 자가 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이낙연 씨는 전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에 충정에 공감한다며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그런 요구가 연말까지 받아들여지면 탈당 및 신당 창당 중단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을 치르기 쉽지 않다는 당내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는 지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되 후방에서 총선을 돕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로 선출된 당대표가 왜 그래야 하냐는 거죠. 그것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들어주면서까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자, 오늘 언론에서 뭐 말 나온 김에 그 대장동 제보자는 이낙연 전 총림의 최측근이다라고 하는 그 첫 보도를 했던 이 지방 일간지 기자가, 지방지 기자가 참고인 출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영찬 서른 의원은 아니다. 또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예. 못 봤고 제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예. 뭔가 누구한테 제보를 받아서 했겠죠. 했다 하더라도. 네.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사건으로 21명이 구속돼 있고요. 네. 4명이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기사가 나오네요. 예. 정말. 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늘 오후에 많이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윤영찬 서른 의원은 아니지만 우리 이 전 대표님의 예. 최측근이다라고 네, 하는데 누군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이 시기에 또 벌어지는지. 예.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이낙연 당시 경선 후보 측으로부터 최초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경기경제신문 소속 박종명 기자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에게 최초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박 기자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영찬 서른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대장동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씨 최측근이라는 보도. 결국 이낙연 씨는 대권 때문에 마타도를 동원해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 측에서 뿌린 이 마타도어는 끝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대선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낙연 씨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며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히며 또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 및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낙연 씨를 봐주지 말고 출당시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까지 보도되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현 지도부가 더는 통합을 명분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끌고 갈 명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부 경쟁자를 흑색선전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자, 이런 자를 당원과 지지자들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지도부 역시 이런 상황을 거스를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전더 언급할 가치조차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앵벌이를 위한 자기 합리화라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